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예, 국민 라디오에는 이강윤의 오늘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뚝심송의 Not Today는 오늘 얘기만 빼놓고 다 하는 거죠. 네, 현재 얘기 빼놓고 다 하는. 오늘 갈 길도 멀고 재미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됩니다. 물뚝심송님.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어쩌다 한국은 예. 이 책 어떻게 잘 나가고 있습니까? 저야 정확하게 모르죠. 아, 그렇습니까?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팔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 이런 유치의 스타일 화법을. 저거 한 가지는 광고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책을 사가지고. 네.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으로 이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네. 제가 A4지에다 서명을 사인을 해서. 그 사인을 또 사진을 찍어서. 네. 같이 돌려드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 사인의 신세계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사인도 온라인으로 주고받는. 어쩌다 한국은 부재, 우리의 절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지금 보니까, 모처에서 했었던 강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 그렇죠. 1강 노동, 우리의 일자리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2강 역사, 갈등의 뿌리, 반복되는 역사의 모순들. 3강 정치, 권력욕이 망가뜨린 헌정 질서. 4강 언론, 조폭 언론의 날겨놓은 추락. 아, 죽인다. 5강 종교, 양심을 버리고 권력을 택하다. 6강 교육, 돈과 권력에 인질이 된 학교. 7강 국방, 우리가 자주 국방이 안 되는 이유. 8강 미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의 절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는 부제로 되어 있는 어쩌다 한국은 8강 제목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래요. 절망도 되고 희망의 근거가 되기도 한 선택.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다 한국은 일단은 진짜 강연체로 썼기 때문에 술술 잘 읽혀요. 그렇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제가 전문가가 아니죠. 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 쉬워요.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연이 어려운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별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는 글을 쓸 때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전문가죠. 예. 또 너무 쉬우면 또 너무 쉽다고들 뭐라 하시는데. 그렇죠. 예. 날고 싶은 토끼님은 사도요한님, 블루맨님, 또 소소님 이런 분들이 벌써 출첵해 주셨고요. 자, 오늘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블레이드 러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예고했더니 바로 포스터부터 올려주시는군요. 그렇군요. 소소님. 이 포스터는 이제 국내용 포스터였고, 네. 훨씬 더 멋있는 그 암울한 LA의 그 전경, 야경을 담은 포스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데릴 한나도 나왔었군요. 데릴 한나 나왔죠. 예. 예쁜. 루트거 하워하고요. 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데릴 한나가 나왔었군요. 예. 참, 그리고 또 시작하기 전에. 네. 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네. 핀란드에서. 네. 그 기본소득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예, 오늘 제가 오프닝 멘트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에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2016년 한 해 동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을 해서. 네. 수상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제 거의 통과될 확률이 높죠. 네. 똑같이 스위스는 국민투표 자체를 이제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회부하기로 네. 결론이 나와서 이 두 나라가 기본소득을 도입한 뒤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쩌다 한국은 책에도 네. 기본소득 이야기가 요만큼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GNI라고 하나요? 거기 보면은 핀란드가 4만 달러고 그렇죠. 우리는 3만 4천이 넘습니다. 예. 즉 그것만으로 따지면 우리에게 7, 80만 원. 그럼요. 예, 8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허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핀란드보다 굉장히 큰 국가고 맞아요. 총생산으로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대신 이제 인구가 많기 때문에 1인당 GNI 같은 게
적은 거니까 네. 충분히 그거에 맞춰서 기본소득 지급 금액을 조절하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약간 희망찬 소식을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네네네. 예. 자, 예, 오늘 SF에 대해서 뭔가 좀 하신다고요? 그렇죠. 네. 이 낫투데이라는 코너를 시작하면서부터 네. 염두에 두었던 거고 네. 좀 이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네. 아직 전체를 다 쓰질 않았습니다. 상당히 예, 갈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까지 일종의 맛배기로 스타워즈 이야기도 하고 뭐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야기하면서 제국과 공화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제국이건 공화국이건 다 인간이 만든 집단이죠. 예. 그 집단을 운영하는 방식의 일종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근데 그런 고민들을 막 이야기하고 이제 뭐 탐구를 하고 고찰을 하고 막 이렇게 막 고민을 이어가다 보면은 네. 결국은 어딘가 한 군데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한 군데로 모이게 돼 있다. 네. 기침 뭐 충분히 하십시오. 예, 더 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고민을 지속하다 보면은 결국은 한 가지 질문으로 다들 귀착된다. 예.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철학을 공부해도 그렇고 예술을 공부해도 그렇고 물리학을 공부해도 그렇고 모든 학문도 역시 이 질문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뭐 이런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책으로도 원래 굉장히 유명했고 네. 영화로도 만들어서 꽤 히트를 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작품에는 그 거대한 컴퓨터가 등장합니다. 네. 그 컴퓨터를 왜 만들었냐면은 인류가 알고 싶어하는 궁극의 질문에 대한 답, 그러니까 궁극의 답변을 찾기 위해서 그 컴퓨터를 가동시킨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아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 작동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답을 줍니다. 궁극의 답변이죠. 근데 질문은 내용은 없는 거예요? 질문 아직 안 나오죠. 그 답변이 42예요. 42. 네. 그 사람들이 받아들고 42가 뭐냐 도대체. 구석기 시대 인류의 평균 수명을 얘기한 건가요? 뭐 알 수 없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느냐. 그렇다면 도대체 궁극의 질문이 뭐였길래 답변이 42가 나왔냐. 네. 하고 질문을 찾으러 다닙니다. 어허. 똑같은 얘기죠. 궁극의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 네. 우리가 궁금해하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그 최후에 서 있는 질문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은 저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가?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한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는 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겠군요. 모든 종교의 시발점도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그렇죠. 네. 특히 불교가 더 이 부분에 굉장히 깊게 천착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채택을 해본 겁니다. 용감하게. 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예. 그 나는 누구인가를 다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눠보면서 과연 나는 진짜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더니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뭐 솔직히 이 정도 되는 질문이라면은 모여서 이렇게 가부좌 들고 명상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질문일 수도 있죠. 그러게요. 그렇지만 그건 또 불가능한 얘기고. 네. 그렇다고 이제 동서양의 철학을 총망라해가면서 각 사조의 생각들, 그 사상들을 연구하면서 이들은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이 방송이 망하겠죠. 아무도 안 듣겠죠. 네. 바로 여기서 바로 이제 그 윈도우 컴퓨터 창을 닫는 네.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다 제가 뭐 철학을 근거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답변을 할 만한 능력이 저한테 없어요. 그 저한테 있을 리가 없죠. 그런 고귀한 능력이. 그래서 제가 택한 수단은 SF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수없이 많은 SF 작품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과물로 많은 작품들이 등장하고 있죠. 네. 그런 스토리들을 생각해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따져보면은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그 깊이도 있는 네. 그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앞으로 물뚱님이랑 얘기할 때는 저도 마이크를 좀 가까이 써서 볼륨을 좀 줄이면은 목소리가 저도 좀 굵게 나올까요? 그런 또 기술적인 변화를 네. 추구하시는군요. 하나, 둘, 셋. 조금은 굵게 나오죠? SF,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사이언스 픽션의 약자죠. 그걸 줄여서 이제 사이파이라고도 부르는데,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사이파이에 약간 이제 경멸의 의미가 좀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말로 번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공상과학이라는 오해를 쓰는데, 네. 공상과학이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온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어에서 그대로 번역한 것이고, 최근 한 수십 년간, 한 20, 30년간 SF의 팬들이 그 공상과학이라는 어휘를 쓰지 말자. 아, 질색을 합니다, 아주. 왜요? 일단 공상이기 때문에, 뭐 허황 때다, 뭐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쓸모가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아이들 때 그냥 장난으로 좀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감을 준다.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라는 그런 느낌입니까? 그럼요. 공상은 아니다.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가치 있는 스토리들이다. 네. 요즘에는 이제 그걸 SF를 주로 과학소설. 과학소설. 번역을 하자. 네네. 라는 게 나오는데, 과학소설이라는 명칭도 좀 부족합니다. 예. 왜냐하면 SF에는 소설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SF인데 소설이. 영화. 아, 네네. 애니메이션. 그렇군요. 뭐 이런 거 다 SF의 장르에 포함되죠. 네. 그러면 막 예를 들어 SF 영화를 갖다가 과학소설 영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네. 과학소설이라는 표현도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좀 상당히 고민스럽긴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SF가 됐건 사이파이가 됐건 공상과학이건 과학소설이건 하여간에 그런 장르가 있다. 네. 그게 뭔지 몰라도 네. 그렇게 먼저 설정을 하고 출발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어떤 작품들이 SF라는 장르에 속하는가? SF의 정의가 있는가? 네. 그 정의에 맞는 작품은 SF가 되는 건가? 하지만 SF를 정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습니까? 너무 많은 정의가 있고 그 정의마다 다 맞는 점이 있고 틀린 점이 있어요. 예. 그 확실한 것은 SF란 장르가 존재한다는 것뿐이고, 존재한다. 예, 거기에 어떤 정의를 내리긴 무척 힘들지만 아직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네. 거죠. 네. 어떤 작품이 SF에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를 구분하는 방법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 마크 C 글래시라는 작가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명쾌한 정의죠. 네. SF는 포르노와 정의가 유사하다. 에? 아무도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일단 보는 순간 알게 된다. 말 되네요. 정말. 정의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예. 그냥 보면 이게 SF인지 아닌지 알게 된다. 그렇죠. 포르노도 보면 네, 아니까. 포르노 딱 보면 알죠. 예, 예. 상당히 전 멋진 정의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합니다. 네. 그냥 SF는 SF 소설이 됐건 영화가 됐건 애니메이션이 됐건 딱 보는 순간 이거 SF네? 라고 알게 됩니다. 예. 그걸 굳이 한마디로 정의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별로 없지 않느냐. 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수도 없이 많은 수천, 수만, 수십만 가지의 SF 작품들, 컨텐츠들을 보면은 네.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품들이 있습니다. 예. 소품이라면 뭐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목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첫 번째는 시간대입니다. 시간대. 시간대. SF는 주로 가상의 시간대에서 벌어집니다. 아, 나투데이라는 얘기군요. 나투데이죠. 네. 그 나투데이가 굉장히 SF적인 제목입니다. 네, 예. 과거나 미래 또는 현재이긴 한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네. 현실을 그대로 쓰면 그건 SF가 아니죠. 그건 그렇군요. 시사, 사회죠. 예. 과거의 사실 갖고 쓰면은 그거는 역사 소설이 그렇죠. 되는 거지. 예. 근데 네. 과거에 없었던 사실을 가지고 쓰면 SF가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 인류가 아직 가보지 못한 배경을 많이 씁니다. 네. 그게 우주일 수도 있고 다른 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은하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같은 지구라 해도 아주 깊은 바닷속 예. 아니면 땅속 지저세계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어떤 장소 예를 들면 저거죠. 아직도 공룡들이 살고 있는 잃어버린 세계 같은 거. 코난 도일 또는 주율 베른 같은 그렇죠. 그런 예전에 SF 초기에 예. 그런 SF의 아버지 같은 그런 예. 존재들이 썼던 줄벤 같은 이름은 뒤에 또 나옵니다. 네, 예. 역시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지만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대를 배경으로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종족들. 거의 대부분의 컨텐츠의 주인공은 항상 사람이죠. 인류죠. 네, SF도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조연급으로 항상 그 인류가 아닌 네. 특이한 존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돌연변이가 나온다거나 네. 아니면 로봇이 나오거나 네. 외계인 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지성적인 실체 없는 존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 이건 어떤 점에서는 신에 가깝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보면은 이제 성경도 SF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예. 큰일 나겠네, 이거. 야, 위험한 발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또 SF의 특징 중에서 또 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이 등장합니다. 예. 예. 뭐 항성간 비행이 가능한 우주선, 뭐 워프 항법이 가능한 거, 뭐 하이퍼드라이브가 가능한 거,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는 시간대를 거슬러 움직일 수 있는 타임머신이 등장하기도 하고, 예. 또 무기도 일찍이 인류가 가져보지 못한 위력이 막강한 무기들이 등장합니다. 예. 뭐 한 행성을 날려버리는 무기라든가, 네. 또 그리고 뭐 블랙홀, 웜홀들을 이용하는 항법, 이런 거는 현재 물리학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인기 있는 기술 중에 하나가 순간이동장치. 순간이동장치. 이런 건 진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저같이 출퇴근의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얼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는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의 기억을 복제할 수 있는 장치. 이런 것도 나오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될까 말까한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있지만 인간 복제 기술 같은 거.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백투더 퓨처 같은 영화. 그럼요. 그건 시간 여행을 다루고 있죠. 예, 다시 한번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30주년이라 그러면서 실현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렇죠. 네, 나누는데 대부분 실현됐어요. 상당히 많이 실현됐죠. 예. 근데 그 중에서 뭐 기대했던 거는 또 뜻밖의 쉬운 것도 잘 안 된 것도 있고. 네.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크게 실현된 건 역시 스마트폰. 그렇습니다. 최고의 작품이죠. 집마다 팩스기로 자료를 받아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팩스기는 거의 사라졌죠. 이제. 그 팩스기는 스마트폰의 출현을 감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설정을 한 거였죠. 네. 거기다 또 기술로 분류하기는 애매하지만 능력들이 등장합니다. 네. 초월적인 능력이죠. 그러니까 텔레파시. 텔레파시는 멀리 있는 사람과 의사교환을 하는 거죠. 이거 스마트폰 있으면 되는데 그냥. 그리고 염동력, 이게 텔레키네시스라는 건데 네. 정신력으로 어떤 물체를 움직이는 물리적인 힘을 발휘하는 걸 말하죠. 마인드 컨트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거. 네. 주로 이제 영화 엑스맨에 등장하는 그 캐릭터들이 가진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냥 단순히 권선징악, 악을 물리치고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스토리가 되면은 이제 그게 슈퍼맨이죠. 아, 그렇군요. 이거는 좀 약간 이제 초보적인 스토리의 SF가 되고 네. 거기서 이런 초능력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초능력을 가진 슈퍼 히어로들이 나왔는데 네. 그 슈퍼 히어로들이 뭐 타인과 다른 자신의 모습에서 어떤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네. 불행해진다거나 뭐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약간 한 칸 더 올라가는 그런 SF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영화 행콕이라는 영화에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배트맨에도 최근에 배트맨이나 그렇죠. 스파이더맨에도 보면은 뭐 다크 히어로가 등장을 하죠. 예. 고통받는 히어로들이 등장을 하죠. 예. 뭐 이런 소품들이 사용된 콘텐츠라면 그것은 SF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해당을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F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거죠? 로봇도 안 나오고 외계인도 안 나오고 초능력도 새로운 기술도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네. 뭐 시간 여행을 하지도 않지만 대체 역사물 같은 것도 SF로 분류합니다. 대체 역사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거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실제로 진행된 역사가 아닌 네.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진행됐을 때 오늘날은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아, 그럼 복고일의 비명을 찾아서 같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네. 그게 제일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그 SF 소설계 거장 중에 한 명인 필립 케이딕. 네. 뭐 이 사람 이름 자주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의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작품은 네. 나치 독일이 2차 대전에서 승리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그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됐을까? 그랬군요. 예. 또 비슷하게 그 몇 년 전에는 나치 독일의 잔당들이 네. 그 놀라운 기술력으로 네. 달로 도망을 가서 달의 뒤편에서 기지를 건설하고 네. 거대한 무기를 만들어 다시 지구로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그린 SF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SF네요. 예. 네. 이 아이언 스카이라는 작품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재밌는데 사실 SF 덕후가 아니라면은 그 영화에 차용된 그 패러디 같은 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예, 이런 것들도 SF에 포함되죠.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아이언 스카이는 막 달하고 지구하고 우주 전쟁을 하고 막 그러니까 SF인데 네. 복골 씨의 비명을 찾아서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단지 이제 어떤 역사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네. 걸 상상해 본다라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 현실과 다른 거, 현실에 없는 설정 이런 게 등장하면 이거 SF구나 네. 라고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사실 모든 소설도 현실에 없는 겁니다. 그러겠네요. 소설을 허구라고 그러죠. 네. 그냥 일반적인 모든 허구, 픽션들을 다 SF라고 보는 거냐. 네. 근데 SF도 사실 SF와 F가 픽션이거든요. 픽션. 거기에 과학이 살짝만 버무려지면 SF로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예. 국악가요에서 예. 가요에 국악이 살짝
들어가면은 국악가요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 뭐 그러니까 이런 뭐 분류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하기 나름. 예, 하기 나름이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예, 어떤 경우에는 평론을 하기 위한 그 분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런 분류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 어떤 작품을 설명할 때 이 작품은 한 이 정도쯤에 위치한 겁니다라고 설명해주면 상당히 많은 걸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게 하나도 없다면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류와 어떤 이런 평론가들이 하는 행위들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뭐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인류가 SF에 관련된 SF라는 장르에 포함되는 컨텐츠는 언제부터 만들었는가? 네. 항상 이제 물뚝 스타일로 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죠. 네. 예. SF라는 분류의 범위를 좀 넓혀보면은, 네. 셰익스피어 작품도 SF로 볼 수가 있죠. 맥베드 같은 경우. 아, 그렇군요. 예. 존재하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네. 예. 거기 뭐 이상한 현상이 막 나타나고. 네. 뭐 죽은 자와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나오죠. 네. 전통적인 설화들, 아라비안 나이트, 뭐, 그냥 천일야화라고 하는 거. 아라비안 나이트도 SF입니다. 바다를 정상적으로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을 가능성은 거의 없죠. 신바트가 했던 것은 거의 다가 모두 허구죠. 허구죠. 네. 허구도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허구를 겪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의 구운몽 같은 소설도 SF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의 그 소설이라고 하는 겐지 모노가타리. 그럼요. 네. 그것도 SF로 억지로 분류하자면 분류할 수 있지만, 네. 뭐 아더왕 이야기, 뭐 각국의 고대 전설, 뭐 켈트족의 그 북구 전설, 뭐 이런 거 다 SF의 면모가 좀 약간씩은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은 다분히 사이언스 픽션이라기보다는 판타지에 가깝습니다. 현실에는 없지만 약간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라면 SF로 봐줄 수 있지만, 네. 용이 불을 뿜고 막 신들이 등장하고 기사의 칼에 뭐 마법을 걸어주고 호빗 쪽이 골룸과 싸우는 이야기는 우리는 SF라고 분류하진 않습니다. 그런 건 판타지라고 부르며 그런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해리포터 같은 경우도 판타지로 분류가 되어야죠. 뭐 근데 사실은 SF도 워프왕법으로 은하계에 간에 여행을 하고 뭐 은하 제국 간의 전쟁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은 불을 뿜는 용이 하늘을 날아다닐 가능성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논리 구조상 그렇게 분류가 된다. 그렇다는 거죠. 네. 저는 사실 솔직히 이제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가 최초의 SF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래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1700년대. 그러니까요. 네, 있죠. 예. 네.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면서 어떤 인류 사회를 비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상당히 거인국, 소인국, 말들이 지배하는 세상, 날아다니는 섬이 지배하는 세상, 그 날아다니는 섬 이름은 라피ュ타라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일본에 건너가서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을 하죠. 천공의 성 라피ュ타라는 작품으로 재탄생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렇죠. 걸작 중에 하나. 걸작이죠. 네, 네. 그거는 진짜 꼭 한번 보시길 권합니다. 네. 제가 이제 굉장히 착하고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있어서, 고난한 작품들이 다 착하고 아름다운 작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SF 화법으로 말씀하신 건가요?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의견 말고, 네. 실제로 업계에서, 업계 전문가들이 최초의 SF로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것은,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라기보다는, 네. 요하네스 케플러가 쓴 솜니움이라는 작품입니다. 솜니움. 아니, 요하네스 케플러라면 천문학자잖아요. 아주 유명한 케플러. 우리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케플러의 몇 법칙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아요. 예. 예. 티코 브라헤라는 예. 천문학자의 제자이며, 예. 티코 브라헤가 평생에 걸쳐서 아주 집착적으로 모아놓은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네. 일관성 있는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반대 결론에 도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티코 브라헤는 천동설을 예. 주장을 했었는데, 그냥 평생 아주 진짜 집착적으로, 예. 완전히 무슨 히코모리 같은 성격으로, 예.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남겼거든요. 그걸 분석해서 그렇죠. 천동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스승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네. 분석하는 업적을 가지고 있죠. 그랬군요. 예. 네. 근데 그 사람이 쓴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요. 솜니움은 이제 꿈이란 뜻이에요. 드림. 그렇습니까? 예. 네. 저도 이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대략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소설 속에 당대의 천문학자인 티코브라의 제자가 등장을 해요. 자기네. 자기죠. 예. 예. 주인공으로 나와서, 주인공이 이제 악마를 소환합니다. 네. 악마를 소환해서 악마의 능력으로 달나라 여행을 가요. 오.
그러면서 이제 그 대기권을 벗어나 뭐 성층권 가는데 온도가 떨어지고 압력이 감소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과학적인 묘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달의 분화구가 달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했던 흔적이라고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달이 기후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갑기 때문에 달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강인한 체력을 가졌다. 네. 뭐 이런 식의 묘사가 나오죠. 말 되네. 근데 네. 당시 그 케플러가 이 소설을 쓴 당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광해군 때입니다. 그러면은 1600년대 초반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1600년대입니다. 유럽에서도 학자라면 다 라틴어를 쓰던 시절이었고 기독교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였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교리에 의하면 외계 천체에 사람이 산다는 것은 교리에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네. 예. 결국 이 소설 때문에 그 케플러의 어머니가 잡혀가서 종교 재판을 당해요. 아니 왜 어머니가? 나이가 어렸었나 보죠. 아니, 보호자가 되신. 하긴 이 솜니움이라는 단어가 어째 예. 라틴어 비슷한 느낌이네요. 라틴어죠. 예. 뭐 인솜니아 하면 불면증을 뜻하는 거기도 하고 네, 네, 그쪽 네. 계열의 말이죠. 네. 당시 그 시절에 저런 내용의 소설이 쓰였다는 건 정말 그 파격적입니다. 네. 이 자체가 SF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서 누군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준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과연 상상으로 가능한가. 네. 어쨌든 그래서 아이작 아시모프나 아서 클라크 같은 사람들은 이 솜니움을 최초의 SF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이 솜니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모두가 받았죠. 네.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18세기 넘어서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그 세상은 이성의 시대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 암흑기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네. 르네상스가 지나가고 이성이 발전하면서 이제 합리주의, 계몽주의 이런 게 막 등장을 하고 네. 과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기술도 따라 발전하고 네. 이제는 그 이성 만능주의로 좀 심하게 나가기까지도 합니다. 그렇겠군요. 예. 게다가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뭔가 좀 미래에 대한 낙관 같은 낙관이 것도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을 테니까. 물리학에서도 이때 뭐 고전 물리학이 완성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 기계적으로 돌아간다. 네. 그래서 현재 상태만 정확하게 알고 모든 데이터를 알 수 있다면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던 시절입니다. 그렇군요. 뉴턴의 후예들이 그렇죠. 더욱 그 연구를 발전시켜서 뭔가 정말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럼요. 뭔가 좀 그 세계를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네. 수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낙관이 팽배했었던 극단적인 시절. 합리주의죠. 네, 합리주의. 예, 그 기술적, 기계적 합리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성을 신봉하는 지식인들이 많이 등장한 거예요. 네. 근데 SF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이성에 기반한 유희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건을 가상으로 설정해 놓고 이 사건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런 걸 즐기는 그 콘텐츠거든요. 너무 허무맹랑한 것은 옳지 않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공상과학이라는 해석에 반대한다라는 예. 것도 근거가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랑의 열정, 뭐 죽음에 대한 공포, 종교적 신념 이런 거를 다루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던 시절이 끝나고 네. 이제는 이성의 시대에 발맞춰서 이성의 유희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 이제 그러면서 19세기 들어가면서 또 역사적인 작품이 하나 등장을 하죠. 예, 뭡니까?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등장합니다. 프랑켄슈타인. 네. 이 프랑켄슈타인이 만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최근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1818년 작품입니다. 이게 1818년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 헌종 시절이 그러니까요. 순조예요, 순조. 순조입니다. 예. 조선 이제 중후반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정조가 1800년에 돌아가시고. 그렇죠. 예. 네. 정조 직후죠. 직후요. 예. 네. 이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은 확실히 SF입니다. 예. 논란의 여지가 없이. 그렇죠. 네. 내용은 이제 과학의 힘으로 죽은 자들의 신체를 모아 봉합을 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이런 설정은 다른 어떤 장르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이제 과학 만능 중의 결과인데 그렇게 사람 시체를 모아서 봉합을 해가지고 전기로 충격을 주면 다시 생명이 살아난다라는 발상은 과학적으로는 틀리죠. 발상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대로 중세 시대에는 나올 수 없었던. 입 밖에 꺼내기 힘들. 바로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프랑켄슈타인을 그 공포 소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호러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네. 단순한 사람들의 그 공포심만 주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드가 알란 포의 검은 고양이라든가 뭐 어셔가의 몰락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네. 하지만 공포로 끝이에요. 진짜 무서운 얘기네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메리 셀리의 프랑켄슈타인 이야기를 읽고 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도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면서 다양한 상상력을 유발하는 거죠. 과학적인 상상력을. 그랬군요. 그리고 어떤 미친 과학자들은 그걸 실제로 실험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SF의 위력이거든요. 네. SF는 어떤 스토리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신기한 발상을 던짐으로써 수도 없이 많은 다른 스토리와 과학적 발전을 파생시킵니다. 네. 그렇군요. 이때 맞춰서 전기도 등장을 하고, 뭐 전등 같은 거 등장하고, 모터 등장하고, 전신 타자, 통신 기법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아, 그렇게 해서 현대를 준비할 예, 그런 슬슬 이제 현대 예. 문명이 시작하는데, 그 기술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상상력은 폭발적으로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전까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던 얘기들이 실제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 중간에 서 있던 사람들이 H.G. 웰즈와 줄 베른입니다. 예, 웰즈 베른. 예. 뭐 거의 쌍벽을 이루죠. 네네. 웰즈의 그 우주전쟁이라는 작품은 네. 화성인들이 기계를 타고 지구에 쳐들어와서 네. 그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을 침공을 합니다. 우와. 그 아주 실감나게 그렸거든요. 네네네. 이걸 나중에 미국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예. 예고 방송 없이 그냥 불현듯 화성에 침공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네. 그 청취자들이 패닉에 빠져가게 대피하고 이거를 연출했던 사람이 예. 그 미국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시민 케인. 그렇죠. 시민 케인을 감독했었던 오선 웰스. 맞습니다. 예. 줄 베른 같은 경우는 진짜 아주 인기 있는 작가가 됩니다. 네. 광범위한 팬층을 형성하죠. 작품도 한두 개를 쓴 게 아니에요. 엄청 썼습니다. 네. 일단 지저세계 땅속을 뚫고 들어가는 이야기를 그린 지구 속 여행. 네. 또 그리고 잠수함이 등장하는 해저 이말리. 예, 거기에 그 뭡니까 노틸러스호라는 노틸러스호가 등장하죠. 예, 그 이름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 이름에 붙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뿐 아니라 네. 미국 엔지니어가 만든 그 세계 최초의 실용적인 잠수함 이름도 노틸러스였어요. 아, 노틸러스였습니까? 나중에 미국 해군이 노틸러스라는 이름을 두어 번 쓰는데 네. 그 전에 다른 데 썼다가 최초의 원자력 핵 추진 잠수함에 노틸러스를 붙입니다. 1956년쯤으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핵 추진 잠수함 노틸러스는 해저 이말레에 나오는 그대로 북극해 그 얼음 밑으로 네. 최초의 항해를 성공합니다. 맞습니다. 대단 소설에 나온 걸 그대로 구현한 거죠. 예, 예. 우리 이거 가능하거든 이제 이렇게 잘하는 거죠. 야. 그리고 또 줄 베른의 작품 중에 하나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박진감 때. 넘치죠. 예. 다들 읽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스포 아닙니다. 네, 예.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맨 끝에 아주 굉장한 반전이 숨어 있는 작품이죠.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기차를 타고 기구를 타고 뭔가를 다 하면서 말도 타고 막 그러면서 세계를 한 바퀴 도는데 딱 80일 만에 완수하겠다. 네. 가능하다라고 내기를 걸고 전 재산을 건 내기를 걸고 출발을 하거든요. 네. 그 돌아왔는데 하루가 넘은 거예요. 넘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좌절을 하는데 네. 알고 봤더니 날짜 변경선을 통과하면서 하루를 이득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성공하는 거죠. 당시에 영국 사교계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 결론 때문에.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 신문에 연재되었는데 네. 그 연재되는 도중에 사교계에서 이게 성공일까 실패일까로 막 내기가 걸리고 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실패로 결론이 나자 사람들이 다 한쪽은 환호를 하고 한쪽은 침울했는데 침울했는데. 그 다음날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요. 게다가 이 사교계에서 내기로 비롯된 80일간의 세계 예. 일주 에피소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내용 그렇겠네. 자체가 내기로 출발하거든요. 네, 네, 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실제로 내기를 건 거죠. 예. 더 중요한 것은 요즘에는 이제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는데 줄 베른 시절에는 가능했습니다. 줄 베른이 자기 소설에서 상상으로 도입했던 과학 기술들이 네. 금방금방 만들어져요. 맞아요. 아니 네. 예를 들면은 웰즈의 우주전쟁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은 그렇죠. 웰즈가 아니라 줄 베른이 달 날아가는 달 날아. 예. 예. 그때 이제 3단 추진 로켓 비슷한 예. 이런 개념이 등장해요. 아주 거대한 대포를 네. 뭐 다중 폭파시키는 대포를 네, 네, 만들고 막 이런 게 나오죠. 예. 그 아까 얘기한 노틸러스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만들어지는데 몇십 년은 안 걸렸고. 그렇고요. 예, 뭐 달에 가는 그 달세계 여행. 그때 이제 로켓이라는 개념보다는 거대한 대포였는데 네. 장약을 한 번 터뜨리는 대포가 아니라 다중으로 폭발시키는 대포를 구상합니다. 예.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정도 이렇게 그 어떤 기술을 선도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SF가 과연 문화적인 유희냐 아니면 과학 기술에 대한 예언서냐 네. 개발 계획서냐 예. 뭐 이런 게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만들어진 스타트rek에 등장하는 우주선 엔터프라이즈 예. 같은 경우는 그 최초의 우주 왕복선의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엔터프라이즈, 예, 네. 그 스페이스 셔틀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걸 막 섞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줄베른의 15소년 표류기 같은 것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죠. 15소년 표류기. 예.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15소년들이 나름대로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네. 이것도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있음직하지만 실제로는 없었던 사실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네. SF로 분류할 수도 있다. 뭐 아니면 말고. 그러겠군요. 이때쯤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직전 1900년대죠. 아니 1800년대 말 이때쯤에는 그 SF를 사이언티픽 로맨스로 분류를 많이 합니다. 로맨스가 이제 사랑 얘기란 뜻이 아니라 그렇죠. 예, 소설이라는 의미로 소설, 모험담 뭐 이런 그렇죠. 느낌. 이제 그렇게 그게 막 널리 퍼지기 시작하다가 이제 20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진짜 이제 SF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겠네요. 걸리브 여행기가 SF의 효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예. 걸리브 여행기는 그냥 작은 나라 또는 큰 나라, 그렇죠. 공중에 떠 있는 나라, 예. 말나라 이런 데 가는 거지. 거기에 대단한 과학 기술이나 뭐 기구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는 않잖아요.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막판에 이제 그 날아다니는 섬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섬을 띄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거는 거인국과 소인국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그렇죠. 그 뒷얘기를 왜 번역을 안 하는지. 그 뒷얘기는 좀 그 어른들 얘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그러니까 예. 굉장히 사회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인간의 추한 면모를 많이 묘사를 합니다. 네. 특히 말나라에서 말들이 인간을 사육하죠. 그래서 말들이 인간에 대해서 묘사를 하죠. 저렇게 더러운 동물은 처음 봤다. 와, 말 되네. 예. 그런 부분이라서 아동용 동화로 번역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 1930년대에 들어오면서 캠벨이라는 사람이 네. 어스타운딩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잡지, 세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잡지인데 세계 네. 최초의 SF 잡지입니다. 그 잡지의 편집장을 맡게 되면서 그 캠벨 편집장을 중심으로 아주 다수의 SF 작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게 나중에 이제 어스타운딩 스토리즈에서 출발해서 어스타운딩 사이언스 픽션이 됐다가 나중에 아날로그 사이언스 팩트 앤 픽션으로 바뀌기도 하고. 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잡지에 SF를 기고하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SF를 선도하게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아주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아이작 아시모프. 오. 예, 아서 클라크. 네. 아서 클라크는 아서 C 클라크인데 C는 찰스예요. 찰스. 아서 찰스 클라크죠. 네. 그리고 로버트 A 하인라인이라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데 네. 하인라인의 A는 앤슨입니다. 앤슨. 네. 로버트 앤슨 하인라인.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이 캠벨 팀, 캠벨 그룹 이외에 캠벨의 영향력 바깥에서도 레이 브래드버리 같은 유명한 위대한 SF 작가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네. 5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과학기술에 집착하기보다는 이제 전후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아하. 좀 우울하고 사변적이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의 SF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인간이 행복해질 줄 알았더니 예.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량 살상무기가 그럼요. 도입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관찰한 문인들은 네. 우울한 미래, 즉 디스토피아를 많이 그리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윌리엄 버로우 같은 사변적인 작가가 등장하고요. 네. 80년대는 이제 최근에 꽤 유명했던 사이버펑크의 윌리엄 깁슨 같은 사람 네. 나오죠. 뉴로맨서 같은 작품이 나오죠. 전 몰라요. 아무튼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는 작품마다 거의 대부분 디스토피아가 등장하는 필립 K 딕. 네. 아까 나왔던 필립 K 딕입니다. 네. 그 사람의 K는 킨드레드죠. 네. 필립 킨드레드 딕 등이 활약을 시작합니다. 이게 80년대 얘기인데 네. 그때 이제 70년대 말에 스타워즈가 이미 탄생을 하죠. 예. 스타워즈는 또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SF에 정통한 사람들은 그거는 SF에 좀 껴주긴 그런데 아, 그래요? 왜요? 우주에서 전쟁을 하는 거니까 SF는 맞는데 네네. 그냥 스토리 위주의 네. 좀 가볍고 즐길 거리로 분류해서 스페이스 오페라라는 장르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리 SF는 철학적 질문이라든가 좀 무게 있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데 스타워즈 너무 가볍다 이거죠. 가볍다 이거군요. 예. 네. 그래도 뭐 재미있으면 되죠. 예. 그 뒤로 이제 SF의 무대에 환경 문제, 네. 정보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네. 사이버 공간, 이런 개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인터넷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이런 소품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냉전 시대와는 다른 이제 탈냉전 시대의 분위기, 또 포스트 모던 계열의 작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 이게 되게 좋긴 한데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들과의 괴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읽기가 힘들어져요, 점점. 아. 너무 우울하거나 예. 너무 이상하거나
좀 기괴한 느낌 이런 걸 막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 호러물도 많이 섞이게 되고 뭐 네. 잔인한 장면을 많이 넣는다거나 또 어떤 데서 이제 선정적인 묘사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분야가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사실 젊은 층에서 처음 접하기 좋은 작품은 좀 가볍고 밝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겠죠. 저도 예.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SF는 예.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보여주는. 그렇죠. 기술이 발전하면 인류가 좀 행복해질 수 있을 네. 것이다. 또 은하계에 진출해서 인류의 영역이 넓어질 것이다. 네. 근데 이 시절에는 외계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지구에서 이렇게 아웅다웅 살다가 죽을 거고 네. 또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이제 디스토피아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엘리시움 같은 스토리가 많이 나오죠. 네. 소수의 가진 자들이 자신만의 천국을 만들고 네. 다수는 그들을 위해 아주 가혹하게 혹사당하는 그런 디스토피아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네. 심지어는 그 소수는 뭐 자신의 몸을 생물학적인 몸을 버리고 기계 몸을 갈아 끼운다거나 예. 이런 설정은 이제 그 유명한 은하철도 999에서도 차용이 됩니다. 그랬군요. 예. 네. 뭐 이런 우울한 작품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멋은 있는데 대중성은 좀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층이 막 분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SF는 아주 소수 매니아들에 의해서 확산되고 네. 또 일반인들한테 널리 퍼지는 SF들은 뭐 스타워즈 같은 가벼운 네. 작품들이 되고 다변화됐다, 다양화됐다. 음악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음악인들이 좋아하는 음악가와 예.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가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당연한 어느 부자든지. 예. 그 두 마리 거죠. 토끼를 용케 잘 잡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것은 매우 드문 케이스고. 드물죠. 네. 그 균형 맞추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힘들죠. 예. 그런 와중에 SF 이 업계, 문학의 SF 문화를 공유하는 이 계통에서는 네. 아주 큰 변화가 하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뭡니까? 컴퓨터 그래픽 기술의 발전이죠. 아, 그렇군요. SF 소설이 각광을 받았던 것은 소설만이 인간의 그 상상력을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로 풀어냈다는 얘기죠. 텍스트로 풀어내는 거죠. 그 텍스트로 풀어낸 내용을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영화가 따라오기가 힘들었어요. 아, 실제로 그걸 시각화시킬 수는 없었다는 예, 얘기군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시각적인 이미지로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돈만 문제가 된다. 그렇겠네요. 라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소설보다 영화나 3D 애니메이션 등이 붐을 일으킨 시대가 됩니다. 그랬군요. 요즘에 SF 소설 진짜 안 팔리거든요. 그렇지만 아이언맨 같은 영화는 빅히트를 합니다. 예, 맞네요. 예. 네. 그리고 뭐 그 영화도 사실 그 영화로 만들면 아무래도 좀 진지함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죠? 그 외계 종족 나오는 나비 행성 나오고 아, 그거요. 네, 아바타. 네. 아바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스토리 맥락은 사실 SF로 부르기 좀 민망한 수준이거든요. 이건 그 인디언 사냥하던 미국 기병대 얘기하고도 비슷하고. 그렇군요. 예, 네.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그들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워낙 대단하기 때문에 네. 또 3D 기술이 막 들어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로 히트를 쳤죠. 보다 보면 정신 하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SF 텍스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SF의 몰락기 아니냐, 이건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시각적인 이미지에 갇혀갖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상상력의 폭이 더 좁아지고 네, 있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까지 SF의 작품들은 쏟아져 나오고 있고, 네. 뭐 자본은 주로 영화 쪽에 많이 가 있고, 일본에서는 주로 SF 관련 애니메이션이 흥하고 있고, 네. 아주 많은 작품들이 나오죠. 그런 그 SF의 역사 속에서 제가 최초에 던진 궁극의 질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을 다룬 작품으로 무엇을 고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고른 작품이 바로 그 아까 얘기 나온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소설도 굉장한 디스토피아를 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소설을 굉장히 많이 각색을 해서 그 유명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블레이드 러너. 네. 예, 블레이드 러너를 고른 겁니다.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은 이게 각색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건 필립 K. 딕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내 작품이다. 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텍스트가 원전 텍스트가 없었다 그러면 이거를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런 면이 예,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블레이드 러너를 실제로 보셨던 분들은 저게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말하는 스토리인가라고 약간 의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작품의 스토리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화려하긴 하지만 그 속에 묻어있는 핵심 주제는 바로 그겁니다. 자아란 무엇인가. 내가 나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네. 그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들었다는 거죠. 그랬군요. 과연
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은 이런, 기존에, 예전에는 내가 누군지 알기 되게 쉬웠습니다. 네. 다른 사람과 내가 뭐 생각을 공유하거나 뭐 생각이 뒤바뀌거나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자아의 개념을 구분하는 게 생물학적인 몸으로 자아를 구분해버리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복제 기술이 등장하고 로봇 기술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 인간 기억을 복제해서 다른 존재에 심었을 때 그게 난가 이게 난가? 네. 이런 철학적인 질문.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아직까지 구현되지 않았더라도 조만간 닥쳐올 것을 미리 예감하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보는 사람들이 바로 SF 작가들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SF의 개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예. 주로 가졌습니다만,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예. 날고 싶은 토끼님 출첵합니다. 온라인 사인 재밌나요? 잼나요. 예. 그리고 사도요한님도 오셨고요. 블루맨님, 물뚱님 도서관에 꼭 구입 신청해서 저뿐 아니라 많은 분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책 어쩌다 한국은 예. 우리의 절망은 어떻게 만들어졌나라는 부제가 있는, 또 소소님이 블레이드 러너의 그 다른 포스터도 올려주셨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스터가 바로 이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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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한근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자탄풍의 노래 걸어놨습니다. 예. 필드 314님, 물토님 덕분에 나루토라는 일본 애니 모티브가 스타워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소름이. 그렇죠. 예. 소소님, 암울한 현실이 배경이 되는 SF 영화 속에서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퇴폐적인 아시아의 모습, 특히 일본 문화나 중국 문화의 파편들이 보이는 현상도 특이하다 그랬는데. 그거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네. 상당히 저도 그걸 많이 느낍니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게 만들어진 시점에 네. 일본의 경제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미국 내에선 일본이나 중국 문화에 대한 약간의 공포심이 퍼져 있던 때입니다. 그랬군요. 이러다가 미래 세계는 일본이 지배하는 거 아니냐. 네. 블레이드 러너에 등장한 일본색, 외색 문화의 그 편린들은 그런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소소님은 저 SF에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최근 프로메테우스도 좋았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노 감독이 질문하고 있었죠. 리들리 스콧 감독은 그게 좀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실제로 프로메테우스에 나오는 그 거대 기업이 네. 그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거대 기업과 같은 기업이다. 그렇군요. 타이렐 코퍼레이션이 이제 발전해서 그 회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 제발 프로메테우스 완성하고 돌아가셨으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분 나이 많아가지고 프로메테우스 너무 큰 스토리를 그렇군요. 시작을 해가지고 완성 못하실 거예요. 그럼 제자라도 그러면 똑똑하게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죠. 지영팬님, 인문학개론, 영화학개론을 듣는 듯한 멋진 방송. 조심스레 본방사수 중입니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인문학개론 같은 건 아니고요. 여기에 그냥 그 SF 덕질하는 사람들끼리 돌려서 들을 수 있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예. 제가 틀린 부분도 많으니까 틀린 거 지적해 주시면 저도 고맙고요. 예. 줄 베른의 그런 대표작들 표지를 이렇게 예.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고전 명작들이죠. 네. 예. 소소님, 음울한 미래를 다룬 작품들은 일본 만화나 애니에서도. 예. 저 표지. 야, 이게 총몽입니다. 총몽. 총몽. 예, 총몽에 나오는 그 일종의 로봇이죠. 로봇인데 자아가 있는 로봇들이죠. 그렇군요. 예. 근데 굉장히 그 총몽은 그림을 뭐랄까 좀 이렇게 멋지게 그립니다. 예. 무게감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데 총몽도 다시 생각나는 건데 한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집에 있어요. 일본의 운동권들이 그 애니메이션계로 대거 진출하면서 많이 나갔죠. 수준 예. 높은 애니메이션이 많이 내용이 나왔죠. 장난 아닙니다. 그쵸? 네. 예. 우리나라는 운동권들이 영화계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영화계도 그렇고 가슴 아픈 것은 사교육 업계로 많이 진출했어요. 사교육. 아이고, 맞아요. 학원 왔은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만난 친구 둘도 넘어가시죠. 이 얘기는 뭐. 갑자기 유토피아 얘기하다가 디스토피아 얘기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렇죠. 네. 예. 공릉동 아주머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나마 라디오를 듣고 책을 보던 시대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쓰는 것은 둘째치고 읽는 것을 싫어해요. 이미지에 갇혀 상상력을 자극하는 책 읽고 생각을 나누는 공교육이 부재합니다. 저도 그거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네. 텍스트는 절대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용으로는 텍스트가 가장 좋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비디오가 너무 널리 퍼지고 그 비디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장문의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그렇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텍스트를 읽게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영상들도 3분에서 5분 사이 짧은 것들, 3분도 길다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요. 예. 더 이상 그 대하 소설이라든지 예전의 고전들 그런 것은 인간에게 본격적인 질문을 던져주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예. 외면 받고 있죠. 근데 제가 꼭 이렇게 텍스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 젊은 세대를 만나서 꼭 해주는 말이 하나 있는데 네, 방송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텍스트가 인간의 상상력을 훨씬 더 자극한다. 음흠. 그렇기 때문에 야한 것도 네, 비디오나 오디오나 이미지보다 네. 야한 소설이 훨씬 더 야하다. 야, 야설이 야동보다 예.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렇죠. 그거 한번 겪어봐라 한번. 그럼 알겠습니다. 텍스트의 위력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화시킨 사람이 몇 명 됩니다. 교화라고, 알겠습니다. 이게, 그걸 교화라고 하는군요. 텍스트가 위대하거든요. 예. 에별리고님, 물뚱님 안녕하세요. 예. 손쌤도 안녕하세요. 방송 잘 안녕하십니까? 듣고 있습니다. 예. 이분은 그 나간 읍성 있죠? 예. 거기서 약사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나간읍성 저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요. 예, 거기 꽤 여러 번 갔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물뚱님과 최근에 사석에서 만났을 때 예.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제 텍스트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긴 거를 싫어한다는 얘기보다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그 음식을 예. 막 먹고 있다. 막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다. 저거 걱정입니다. 예. 뭐 음식 이야기는 또 하자면 또 1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달구지님 오늘 1, 2부 모두 감사해 드렸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물뚝심송의 나투데이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예.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 블레이드 러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